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렸다. 울고 있는 손녀의 전화였다. 할머니, 제 방에 그 남자가 또 왔어요. 웃고 있어요. 나는 곧장 아이의 방으로 달려갔다. 방에는 아이 혼자였지만 옷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옷장을 열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침대에 앉았다. 그때 침대 밑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몸을 숙여 아래를 들여다본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제 복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 전화벨 소리가 어디까지 울려 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밤중, 밤의 고요함을 찢는 듯 날카로운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심장이 터져 나올 듯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벌떡 깼다. 68해를 살면서 불면의 밤이 놀랍지는 않았지만 이번 느낌은 달랐다. 대체 누가 새벽 3시에 전화를 건단 말인가? 전주에 있는 낡은 집의 싸늘한 냉기가 온 관절 마디마디를 파고드는 듯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고 떨리는 발은 차가운 마룻바닥을 딛고 있었다. 수화기를 들자 어둠 속에서 내 어린 손녀 서윤이의 가냘프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제 방에 그 남자가 또 왔어요. 웃고 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얼음장 같은 공포가 온몸을 훑고 지나가며 소름이 돋았고 몸을 가눌 힘조차 없었다. 겨우 10살인 서윤이는 마치 덫에 걸린 작은 동물처럼 극심한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속삭였다. 서윤아, 할머니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아가. 나 역시 떨고 있었지만 말이다. 나는 2층으로 달려 올라갔다. 낡은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마치 내 속에서 차오르는 불안감과 함께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서윤이의 방문이 벌컥 열렸다. 희미한 노란색 스탠드 불빛이 기괴하고 뒤틀린 그림자들을 만들어냈고 그 그림자들은 어둠 속에서 춤을 추는 듯했다. 아이는 침대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얼굴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언제나 별처럼 반짝이던 커다란 눈은 이제 공포로 흐릿해져 있었다. 아이의 떨리는 작은 손가락은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자개장을 똑바로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서윤이가 아주 아기였을 때 그 안에 숨어 나와 숨바꼭질하며 놀던 기억이 떠올랐다. 집안을 가득 채우던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생생했다. 이제 바로 그 장소가 아이에게 끔찍한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다가갔다. 몸의 떨림을 억누르려 애썼다. 쾅 소리를 내며 옷장 문을 활짝 열었다. 안에는 옷몇 벌과 텅 빈 눈의 인형들, 그리고 장난감 상자 몇 개가 쌓여 있을 뿐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서윤이의 목소리가 다시 공포에 질려 갈라져 나왔다. 내가 봤어요. 할머니 발소리를 듣고 저기로 들어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아이의 눈물은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아무도 없다고, 그저 상상일 뿐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공포로 가득 찬 아이의 눈을 보자 그것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팔로 감싸 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땀으로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부드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그냥 나쁜 꿈이었을 거야. 할머니가 여기 같이 있잖아.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나는 나지막이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것인지 나 자신을 안심시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한때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방은 이제 어둠에 잠식된 듯했다. 나는 지친 몸으로 아이에게 온기를 전해주려는 듯 더 꽉 껴안으며 아이의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랐다. 바로 그때 소리가 들렸다.
아주 희미하게 긁는 소리였지만 한밤중의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나는 서윤이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아이의 어깨를 꽉 잡았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너무나 격렬하게 뛰는 심장 때문에 귓가에서 피가 울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귀를 기울였다. 그 부드럽지만 분명한 소리는 바로 침대 밑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내 목을 졸랐다. 보고 싶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야만 했다. 서윤이를 위해서 나는 천천히 몸을 숙였다. 무릎이 바닥에 닿자 통증으로 뚝 소리가 났다. 내 눈은 어둠에 익숙해지려 애썼다. 침대 옆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이 차가운 장판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때 무언가를 보았다. 어둠 속에 버려진 작고 반짝이는 물체였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숨이 목구멍에 걸렸다. 나는 그 물체를 빤히 쳐다보며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 공포의 순간,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밀려들어와 내 인생에 얽혀있던 고통과 희망의 나날들로 나를 다시 끌어당겼다. 내 딸 수진이가 겨우 7살이던 서윤이를 안고 우리 집으로 뛰어들어왔던 그 첫날 밤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날 밤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우리 집으로 이어지는 흙길에는 빗물이 개울처럼 흘렀다. 문을 절박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흠뻑 젖은 채 서 있는 수진이가 있었다.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한쪽 뺨은 시퍼렇게 부어 있었다. 서윤이는 엄마 품에 파고들어 있었다. 커다란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울음을 참고 있었다. 엄마, 더는 못 참겠어. 수진이는 갈라진 목소리로 흐느꼈다. 도훈 씨가 또 때렸어. 나는 두 사람을 힘껏 껴안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들을 집 안으로 들여 난로를 피워 몸을 녹여주었지만 내 마음속의 한기는 가시지 않았다. 수진이의 전남편인 박도훈은 한때 웃음이 환하고 눈빛이 밝았던 성실한 건설 노동자였다. 수진이가 그와 사랑에 빠졌을 때 나는 내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계약이 없는 날들이 길어지면서 도훈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술과 도박의 피난처를 찾았고 실패할 때마다 그 분노를 아내에게 풀었다.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점차 폭행과 구타로 변해갔다. 한 번은 딸의 집에 들렀다가 수진이가 부엌에서 팔에 든 멍을 숨기려 했으며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억지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와 헤어지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서윤이가 아빠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 엄마. 그날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날 도훈은 술에 취해 들어왔다. 거실에 유리 테이블을 부수고 서윤이 앞에서 수진이를 때렸다. 그 작은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엄마를 보호하려는 듯 엄마의 다리에 매달렸다. 그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수진이는 딸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도망쳐 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 결혼 생활은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우리 집 부엌 식탁에서 서둘러 서명한 구겨진 이혼 서류 한 장으로 끝이 났다. 나는 고통으로 얼룩진 서른을 갓 넘긴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땅히 즐겁게 놀아야 할 나이에 큰 소리만 나도 움찔하던 서윤이를 보았다. 우리 세 사람은 전주의 낡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내가 평생을 살아온 그 집은 3대의 피난처가 되었다. 나는 다시 시장에 음식 수레를 끌고 나가 매일 아침 국밥을 팔았다. 구수한 국물 냄새, 뚝배기가 끓는 소리, 그리고 이웃들의 인사는 나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수진이는 동네의 작은 식당에서 서빙일을 구했다. 일은 힘들고 월급은 쥐꼬리만 했지만 그녀는 말했다.
서윤이랑 엄마만 평안하다면 괜찮아. 우리는 어렵게 살았다. 하지만 매일 밤 소박한 김치찌개와 밥상에 둘러앉아 서윤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는 것을 들을 때면 나는 마음속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아이가 웃고 수진이가 더 이상 멍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했다. 어느 날 수진이는 이현우를 만났다. 그는 잿빛 나날 속에 비친 한 줄기 햇살 같았다. 그는 동네 초등학교 교사였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단정하게 빗어 넘긴 검은 머리와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를 가졌다. 그가 처음 집에 왔을 때 그는 자신의 과수원에서 딴 신선한 사과 한 상자를 가져왔다. 나는 수진이의 눈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오래전에 꺼져버렸다고 생각했던 불꽃이었다.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수진이는 현우에 대해 이야기하며 뺨을 붉혔다. 그는 자주 찾아왔다. 때로는 부엌에 고장난 전선을 고쳐주러, 때로는 서윤이에게 낡은 책이나 사탕을 가져다 주러 왔다. 아직도 그가 식탁에 앉아 서윤이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학 문제를 푸는 법을 참을성 있게 설명해 주던 날이 기억난다. 서윤아, 작은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봐. 어렵지 않아. 늘 수줍어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계산을 마치고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에 낯선 따스함을 느꼈다. 마치 오랜 폭풍우 끝에 마침내 우리 가족이 작은 평화를 찾은 것 같았다. 이웃들도 눈치채기 시작했다. 내 옆 좌판의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농담을 던졌다. 영숙 할머니, 따님이 복받았네. 그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다니. 이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온 동네가 그를 칭찬했다. 그는 존경받는 사람,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항상 무료 수업을 열어주는 헌신적인 교사라고들 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수진이와 서윤이가 안전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확신했다. 나는 가족이 두려움과 눈물 없이 함께하는 날들을 꿈꾸기 시작했다. 현우는 서서히 우리 집의 일부가 되어갔다. 그는 내가 타주는 커피를 들고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학생들 이야기, 동네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세우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부드럽게 미소 짓는 그의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수진 씨와 서윤이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요. 어느 날 밤, 우리 둘이 전주의 밤하늘에 걸린 달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내 딸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만난 지 불과 1년 후, 현우는 수진이에게 청혼했다. 그는 우리 집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소박한 음반지를 손에 든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 씨, 온 세상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평생 당신과 서윤이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할게. 수진이는 울었다. 그를 힘껏 껴안았고 방 한구석에서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어쩌면 신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딸과 손녀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혼식은 동네의 오래된 성당에서 소박하게 치러졌다. 그곳은 웃음과 축복으로 가득 찼다. 현우의 동료 교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모두가 완벽한 한 쌍을 위해 소주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었다. 서윤이는 작은 흰 드레스를 입고 복도를 따라 꽃을 뿌리며 환하게 웃었다. 마치 고통의 나날을 겪어본 적 없는 아이처럼 결혼식 후 현우는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았다. 나는 신혼부부에게 큰 방을 내어주고 부엌 옆 작은 방으로 옮겼다. 수진이가 웃고 서윤이가 평안하게 노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상관없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현우는 늘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고 집안일을 항상 도왔다. 수도 누수를 고치는 것부터 마당에 벗겨진 벽을 칠하는 것까지. 그는 또한 서윤이와 함께 앉아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한국 역사의 영웅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 작은 가족을 보며 나는 그 많은 폭풍우 끝에
마침내 우리가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잔잔한 호수에 물방울이 떨어지듯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낮 동안 나는 서윤이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마당에서 동요를 부르며 놀던 활기찬 아이는 이제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다. 현우가 거실에 들어올 때마다 서윤이는 즉시 고개를 숙이고 손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옷자락을 꽉 쥐었다. 마치 내 앞에서 보이지 않게 되려는 작은 새처럼 움츠러들었다. 나는 아이의 모든 행동에서 긴장감을 뚜렷하게 보았지만 내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아이의 눈빛이었다. 더 이상 아이의 맑은 눈이 아니었다. 마치 너무나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 그림자가 드리워진 눈이었다. 한 번은 현우가 한때 진실하다고 믿었던 그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아 물었다.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서윤아? 새아빠가 뭐 도와줄 거라도 있니?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나는 서윤이가 입술을 꽉 다문 채 세차게 고개를 젓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나무문 뒤에 숨는 것을 보았. 나는 거기 서서 멀어지는 아이의 작은 등을 바라보며 누군가 내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서윤이와 이야기를 나누려 애썼다. 아이가 내게 마음을 열기를 바랐다. 어느 날 오후 우리 둘이 툇마루에 앉아 있을 때 나는 부드럽게 아이의 손을 잡고 물었다. 서윤아, 솔직하게 말해줘.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니? 할머니한테는 말해도 돼.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아이는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모르겠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귀를 가까이 대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공포에 질린 그 눈빛으로 입술을 꽉 다문 모습에 더 이상 다그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아이를 안아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내 안에서는 불안감이 짙은 덩어리가 되어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서 돌아왔다. 해는 아직 중천에 뜨지 않았고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 이상한 기운이 나를 감쌌. 모든 것이 이례적으로 조용했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서윤아 하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서윤이의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지날 때 나는 현우가 서윤이의 방문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손은 벽에 짚고 다른 한 손은 천장의 전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움찔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 전구가 자꾸 깜빡거려서요, 장모님. 아이가 더 밝은 데서 공부할 수 있게 바꿔주려고요. 나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평온한 표정을 되찾기 직전 1초 동안 스쳐 지나간 그 긴장감 어린 빛에 나는 오싹함을 느꼈다. 왜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바로 거기에 있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밤 이불이 움직이는 느낌에 잠에서 깼다. 얇은 잠옷차림의 서윤이가 몰래 내 침대로 기어 들어와 있었다. 바람에 날리는 말은 잎사귀처럼 떨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껴안으며 가쁘게 쉬는 숨을 느꼈다. 할머니, 아이는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늘 밤에도 그 남자가 제 방에 있었어요. 구석에 서서요. 그냥 거기 서서. 계속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심지어 저를 만졌어요.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 그 말은 가슴에 박힌 칼날 같았다. 나는 아이를 꽉 껴안으며 애써 차분하게 말했다. 분명 꿈이었을 거야, 서윤아. 내일 할머니가 내 방을 정리해 줄게. 향초도 좀 켜서 더 아늑하게 만들어 줄까? 하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가 떠는 방식, 마치 내가 유일한 피난처인 양넥에 매달리는 모습이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일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기 때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내 머릿속은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서윤이는 그토록 공포에 떠는 걸까? 어느 날 밤, 서윤이의 방 앞을 지나다가 반쯤 열린 문틈으로 커튼 뒤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얼핏 보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문을 확 밀어젖혔지만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는 서윤이만 보였다. 아이의 눈은 공포로 크게 뜨여 있었다. 누굴 본 거야, 서윤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즉시 물었다. 아이는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는 동안 고개만 저었다. 그 남자 또 웃었어요. 나는 방 구석구석을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뿐이었다. 나는 서윤이를 안고 진정시켰다. 괜찮아, 아가. 그냥 나뭇가지 그림자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비록 한순간이었지만 어두운 예감을 동반한 듯 온몸에 소름이 돋게 했다. 나는 일찍 일어나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들고 툇마루에 앉아 조용히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다. 매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나는 거실 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곳에 앉아 있었다. 나는 현우가 자정 무렵에 일어나고 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 번은 복도를 지나는 그의 조심스러운 발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부엌 문이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내가 물어보면 그는 항상 그럴듯한 핑계를 댔다. 목이 말라서요, 장모님. 혹은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러 갔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나는 작은 디테일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그가 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문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윤이의 방 창문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즉시 돌아서서 울타리를 고치는 척했다. 한때 내게 신뢰를 주었던 그의 미소는 이제 너무나 완벽한 가면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흩어진 조각들이 내 마음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윤이의 두려움, 현우가 아이의 방 근처를 맴돌던 횟수, 그의 밤중의 핑계들, 모든 것이 서서히 드러나는 끔찍한 그림 같았다. 하지만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현우는 교사였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 가족을 도와주었다. 어떻게 그가 서윤이의 공포의 근원일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아이가 그토록 두려워할 무슨 짓을 한 것일까? 그리고 이제 침대 밑으로 몸을 숙였을 때 노란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이 차가운 장판의 한 구석을 겨우 비추고 있었다. 숨을 참고 그 어두운 공간으로 떨리는 손을 집어넣었다. 손가락 끝에 단단하고 반짝이는 물체가 닿았다. 그것을 꺼냈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은색에 빛나는 케이스를 낀 이현우의 휴대폰이 마치 말없는 고발처럼 그곳에 있었다. 나는 즉시 알아봤다.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전화기였다. 재킷 주머니에 있든 식탁 위에 있든 왜 그것이 한밤중에 서윤이의 침대 밑에 있었을까? 그 질문은 숨을 멎게 하는 비수 같았다. 나는 침대에 웅크린 채 붉어진 눈으로 이불을 꽉 쥐고 있는 서윤이를 곁눈질했다. 재빨리 휴대폰을 손에 숨겼다. 아이가 보지 않기를 바랐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공포가 더욱 커질까 두려웠다. 나는 일어나 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마치 나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듯 모든 것을 확인했다. 창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잠금쇠는 내 손가락 아래 차가웠다. 커튼은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갑자기 내 소름을 돋게 했던 긁는 소리가 그저 마른 나뭇가지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집 자체가 나를 속이려는 듯한 섬뜩한 우연의 일치였다. 나는 서윤이에게 돌아갔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아가. 그냥 바람 소리야. 오늘 밤은 할머니가 같이 있어줄게. 아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파고들었다. 나는 아이의 떨리는 숨결 하나하나를 느끼며 껴안았다.
서윤이가 아기였을 때처럼 낮은 목소리로 낡은 자장가를 불러주었지만 내 마음은 혼돈 그 자체였다. 손에 쥔 전화기는 천근처럼 무거웠고 매 순간 나는 끔찍한 의심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다. 나는 서윤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하고 눈이 감길 때까지 기다렸다. 그제야 나는 감히 일어설 수 있었다. 손에 전화기를 쥔 채 방을 나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거실에서 나오는 현우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졸린 척 눈을 비비며 났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장모님? 위에서 소리가 들리던데요. 나는 가운 주머니에 전화기를 숨긴 손이 땀으로 축축했다. 마치 그가 내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서방. 서윤이가 악몽을 꿨나 봐. 이제 진정시키고 다시 잠들었어.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만 한때 진실하다고 믿었던 그의 눈은 이제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요즘 애가 꿈을 너무 많이 꾸네요. 그는 무미건조한 톤으로 말했지만 나는 그의 말 속에서 얼음장 같은 날카로움을 느꼈다. 내일 제가 얘기해 볼게요. 나는 평범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심장이 성난 바다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만약 그가 평소처럼 수진이와 함께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다면 왜 그의 전화기가 서윤이의 침대 밑에 있었을까? 그 질문은 불처럼 타올라 내가 그에게 가졌던 모든 신뢰를 태워버렸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다. 화면은 검었고 아마 배터리가 나간 모양이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마치 그것이 스스로 말을 걸어 진실을 밝혀줄 것처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비밀을 간직한 채 침묵을 지켰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침대에 누워 집안의 모든 소리, 시계의 째깍거림,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 그리고 어쩌면 상상일 뿐인 조심스러운 발소리까지 귀를 기울였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바닥에 희미한 빗줄기를 그렸다. 자물쇠로 잠근 서랍 속에 넣어둔 현우의 전화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행동해야만 했다. 모든 것을 깨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서윤이를 지켜야만 했다. 내 안에는 폭풍이 일었다. 두려움, 분노, 하지만 무엇보다도 결의. 내 손녀가 더 이상 그 공포 속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모든 용기를 내어 시내 중심가에 있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심리 상담사인 미영에게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지만 내가 미영아, 내 도움이 필요해. 서윤이가 아이가 좋지 않아. 네가 좀 봐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했을 때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 전화기나 내 속을 파고드는 의심에 대해서는 감히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서윤이가 악몽을 꾸고 있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미영은 즉시 승낙하며 정호의 상담실로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다. 수진이와 이야기할 때는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라야 했다. 나는 부엌에서 딸과 마주 앉아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었다. 수진아, 요즘 서윤이가 악몽을 너무 많이 꾸는 것 같아. 아마 학교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 아이가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게 심리 상담을 좀 받아보게 하고 싶어. 커피를 따르던 수진이는 놀란 듯 나를 쳐다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아이한테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저도 서윤이 걱정돼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바로 그 순간 현우가 거실에서 나오며 언짢은 듯 미간을 찌푸렸다. 애를 뭐하러 심리상담까지 데려가요? 장모님, 사람들이 웃어요. 서윤이는 그냥 일찍 자고 그런 공포영화 같은 거 안 보면 돼요. 그는 웃었지만
그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고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아이 걱정이 많아서 그래, 이서방. 그냥 편히 잠이라도 잤으면 해서.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돌아섰지만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의 시선은 너무나 차가워서 나는 떨림을 참기 위해 식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어야 했다. 정오에 나는 서윤이의 손을 잡고 미영의 상담실로 데려갔다. 아이는 내 손 안에서 차가운 작은 손을 하고 천천히 걸었다. 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려 애쓰고 우리가 뒷마당에서 사과를 따던 날들을 상기시켜주려 했지만 서윤이는 대답 없이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그런 아이를 보니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한때 쉴 새 없이 제잘거리던 그 아이는 이제 그림자 같았다. 미영의 상담실은 아늑했다. 벽에는 파스텔 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부드러운 라벤더 향이 감돌았다. 그녀는 잔잔한 연주곡을 틀고 서윤이에게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건넸다. 서윤아, 코코아 좀 마셔. 냄새가 아주 좋지? 아이는 잔을 받아들였지만 그저 두 손으로 들고 바닥만 쳐다볼 뿐이었다. 내가 떠날까봐 두려운 듯 내게 꼭 붙어 있었다. 미영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서윤이 앞에 앉아 흐르는 물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내 꿈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난 널 도우려고 여기 있는 거야. 아무도 널 탓하지 않아.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고 내 손을 더 꽉 쥐었다. 나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아가.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아이가 말하지 않을까 봐. 아이를 데려온 것이 실수였을까 봐. 내가 진실을 마주할 만큼 강하지 못할까 봐. 미영은 참을성 있게 색연필과 흰 종이를 꺼내 서윤이 앞에 놓았다. 말하기 싫으면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때? 무서운 것이나 내가 알았으면 하는 것을 그려도 좋아. 나는 서윤이의 작은 손이 검은색 크레용을 집어들며 떨리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한 획 한 획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마치 각선이 고통의 조각을 끄집어내는 것 같았다. 종이 위에는 작은 침대가 있는 어두운 방이 나타났고 구석에는 얼굴 없는 키 큰 그림자가 오직 비뚤어진 미소만 띤 채 서 있었다. 서윤이의 눈물이 떨어져 그림을 얼룩지게 했다. 각 방울은 마치 흔적을 지우는 이슬비 같았다. 미영은 그림을 보고 부드럽게 물었다. 서윤아, 이 남자는 누구니? 너한테 무슨 말을 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할머니한테 말하면 할머니가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은 내 가슴에 밝히는 칼날 같았다. 내가 들고 있던 물잔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다. 온몸이 마비된 듯 피가 멎은 것 같았다. 소리치고 싶었다.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냐고 서윤이에게 묻고 싶었다. 하지만 창백한 아이의 얼굴을 보자 아이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 두려움을 혼자 감당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영은 동정심과 단호함이 섞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이제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서윤이에게 계속 말했다. 서윤아, 이걸 그려준 것만으로도 아주 용감한 거야. 더 이야기하고 싶니? 할머니랑 내가 널 지켜줄게. 아이는 망설였다. 나를 보고 다시 미영을 보았다. 마치 자기 자신과 싸우는 듯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며 속삭였다. 할머니 여기 있어, 서윤아. 편하게 말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마침내 1시간이 넘는 미영의 인내심 끝에 서윤이는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며 내게 매달렸다. 아이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모든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 폭발했다. 새아빠예요. 밤마다 제 방에 들어와요. 거기 서서 웃고, 그리고 저를 만져요.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 서윤이의 말은 내 안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지진 같았다. 나는 아이의 작은 몸을 끌어안고 얼어붙었다. 아이의 모든 떨림을 느끼며 수백 개의 바늘이
나를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다. 소리치고 싶었다. 현우를 저주하고 당장 달려가 그와 맞서고 싶었다. 하지만 서윤이를 위해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눈물을 삼키며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애썼다. 할머니가 여기 있어. 아가, 다시는 그 사람이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다. 내가 믿었던 가족의 구원자라고 여겼던 남자, 현우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였다. 미영은 단호한 눈빛으로 내 손을 잡았다. 영숙 씨,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대로 둘 수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서윤이의 손을 잡고 파출소로 향했다. 아이는 내게 꽉 매달려 있었다. 눈은 붉었지만 마치 상담실에서 모든 눈물을 쏟아낸 듯 더 이상 울지는 않았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할머니가 여기 있어. 아가,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현우가 영웅처럼 존경받는 교사처럼 여겨지는 이 온 동네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파출소는 큰 길 끝에 있었. 이미 누렇게 변한 흰 벽에 낡은 건물이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낡은 서류와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배가 나오고 구겨진 제복을 입은 중년의 경찰관이 우리를 맞았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지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를 단호하게 유지하려 했으며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서윤이의 악몽 같던 밤들, 침대 밑에서 찾은 전화기, 그리고 마침내 상담실에서 나온 아이의 가슴 아픈 고백까지. 나는 서윤이의 그림을 책상 위에 놓고 어둡고 뒤틀린 실루엣을 가리켰다. 이게 제 손녀가 본 겁니다. 지어낸 게 아니에요. 당장 조사해 주셔야 합니다. 명찰에 따르면 김경장이라고 불리는 경찰관은 하품을 하며 내 말을 들었다. 마치 내가 하는 말이 별것 아닌 불평인 양.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거만한 말투로 말했다. 확실합니까, 할머니? 애들은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아마 공포 영화 같은 걸 보고 꿈을 꾸거나 지어냈을 수도 있죠. 그의 말은 뺨을 맞은 것 같았다.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다. 나는 서류들이 흔들릴 정도로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아이가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제 손녀 침대 밑에서 이현우의 전화기를 찾았어요. 그 사람이 한밤중에 거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김 경장은 말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경멸에 찬 미소는 나를 소리치고 싶게 만들었다. 아마 그냥 잊어버렸겠죠. 그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새아빠랑 의붓딸이 사이가 안 좋은 건 흔한 일입니다. 아주머니. 섣불리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되죠. 특히 이 선생님 같은 분은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데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떨렸고 주먹을 꽉 쥐었다. 내 옆에 있던 서윤이가 내 블라우스 소매에 매달렸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손녀의 공포가 느껴졌고 그 사실이 나를 더욱 아프게 했다. 이건 공식적인 신고입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조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김 경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마지못해 펜을 들고 앞에 놓인 종이에 몇 줄 휘갈겨 쓰고는 서류를 덮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죠. 그가 말했지만 그의 말투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한 말씀 드리죠.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따님 남편은 존경받는 교사입니다. 괜히 스캔들 만들어서 사람 명예 망치지 마세요. 그의 말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다. 나는 거기 서서 내가 가졌던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는 것을 느꼈다. 소리치고 그를 행동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김 경장의 무관심한 시선을 보자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파출소를 나서자 온 세상이
내게 등을 돌린 것 같았다. 서윤이는 내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걸었다. 길을 건너려던 참에 속이 뒤집히는 광경을 목격했다. 깔끔한 흰 셔츠를 입은 현우가 김병장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파출소 마당에 서 있었다. 그들은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등을 두드리며 오랜 친구처럼 크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발이 밟힌 듯 얼어붙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왔다는 것을, 그를 신고했다는 것을. 나는 서둘러 서윤이를 끌어당겨 그 광경을 보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나를 향해 돌아설 때에 현우의 그 승리에 찬 시선, 그 찰나의 번뜩임이 내 마음에 새겨졌다. 그것은 차가운 경고와도 같았다. 당신은 날 건드릴 수 없어.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수진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엄마, 서윤이 데리고 하루 종일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으시고. 나는 딸이 의심하지 않도록 변명을 찾으며 더듬거렸다. 병원에 데려갔었어. 몸이 좀 안 좋아서. 하지만 내가 말을 덧붙이기도 전에 현우가 거실에서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날카로웠다. 장모님은 너무 과장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렇죠? 아이가 점점 더 거짓말을 지어내서 가족을 망신시키고 있잖아요. 그는 나를 꿰뚫을 듯 빤히 쳐다보았다. 마치 진실을 말하라고 도전하는 것 같았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수진이에게 모든 것을 소리치고 싶었다. 전화기 이야기, 서윤이가 고백한 것들을. 하지만 현우를 향해 돌아설 때에 내 딸의 신뢰 가득한 눈을 보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걱정 마. 서윤이가 그냥 투정 부리는 거야. 내가 얘기해 볼게. 그 말은 내 심장을 찢는 칼날 같았다. 나는 그 순간 정의의 문이 우리 둘 앞에서 세차게 닫혔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뒤 현우는 그의 연극을 시작했다. 그는 억울하게 고발당한 아버지이자 남편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날 밤 낡은 샹들리에에서 거실에 희미한 불빛이 쏟아져 내릴 때 현우는 온 가족을 모았다. 그는 거짓된 평온함, 그러나 극적인 어조가 실린 목소리로 방 한가운데 섰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제 아내의 딸이 제 명예를 더럽히기 위해 이토록 혐오스러운 이야기를 지어낼 만큼 저를 미워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는 듯 눈을 빛내며 각 단어를 강조했다. 나는 거기 서서 서윤이를 껴안고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내 손녀에 대해, 아이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에 대해 마치 단순한 유치한 거짓말인 양 이야기하고 있었다. 소리치고 싶었다. 그에게 달려가 가면을 벗기고 싶었다. 하지만 내 딸, 수진이의 시선이 나를 멈추게 했다. 수진이는 마치 내가 가족을 이 악몽으로 끌어들인 주범인 양 비난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이에게 돌아섰다. 서윤아, 어떻게 새아빠에 대해 그렇게 끔찍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그분이 널 친딸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셨는데. 그 말은 내 가슴에 밝히는 칼날 같았다. 서윤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내 뒤로 숨었다. 작은 손으로 내 옷에 매달리며 마치 나에게서 떼어낼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나는 아이의 작은 몸의 모든 떨림을 느끼며 힘껏 껴안고 분노와 고통으로 갈라진 목소리로 딸에게 소리쳤다. 아이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수진아, 넌 아이 말을 들어야 해. 믿어줘야 한다고. 하지만 독사 같은 현우가 즉시 나섰다. 그는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계산된 다정함으로 말했다. 날 믿어줘, 수진 씨. 난 교사야. 수많은 제자들이 날 아껴. 난 서윤이를 사랑하고 보살피기 위해 모든 것을 했어.
절대로 그런 더러운 짓은 하지 않아. 그는 더러운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마치 서윤이의 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진이의 마음에 새기려는 듯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를 힘껏 껴안고 중얼거렸다. 당신을 믿어, 현우 씨. 내 딸이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 그 말은 내 심장에 또 다른 비수였다. 나는 꼼짝 않고 서서 내 딸이 나와 서윤이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느꼈다. 현우는 나를 보았고 순간 그의 눈에서 승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이었고 이내 그는 다시 거짓된 분노와 고통의 표정을 지었다. 장모님, 만약 장모님과 아이가 계속 저를 의심한다면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족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모함당하는 걸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각 단어는 얼음장 같은 위협이었다. 나는 서윤이를 더 꽉 껴안으며 나를 삼키려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파출소에 갔다는 것을, 그의 가면을 벗기려 했다는 것을. 파출소 마당에서 김 경장과 이야기하며 웃던 그의 모습이 잔인한 퍼즐 조각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내 모든 이야기를 그에게 전한 것은 김 경장이었다. 그리고 이제 현우는 반격하며 나와 서윤이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었다. 수진이는 서윤이에게 분노를 쏟아냈다. 식탁 옆에 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다. 이제부터 새아빠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건 금지야, 서윤아. 다시 그러면 널 친아빠한테 보내버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마치 자기 딸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서윤이는 식탁에 얼굴을 파묻고 내 가슴을 찢는 듯한 흐느낌으로 울었다. 나는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고 아이의 몸이 떠는 것을 느끼며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수진이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하면 이 집에서 서윤이를 데리고 나가는 건 내가 될 거야. 내 말은 전쟁 선포처럼 침묵 속에 울려 퍼졌다. 수진이는 상처받은 눈으로 잠시 굳어 있었지만 이내 분노가 모든 것을 뒤덮었다. 엄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녀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함께 소리쳤다. 현우는 방 한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우리 손녀와 나를 마치 우리 집의 침입자인 양 바라보았다. 그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침묵만으로도 그의 힘을 과시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서윤이의 손을 꽉 잡았다.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며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고통을 억눌렀다. 그날 밤 나는 아이 곁에 머물렀다. 아이의 떨리는 숨소리 하나하나를 들으며 모든 것이 이대로 흘러가게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서윤이의 친아버지인 도훈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는데 실패했었다. 그리고 이제 현우가 내 손녀에게 계속 공포를 심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며칠 뒤 나는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모든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숨어있는 이 집에서 서윤이가 단 1분이라도 더 살게 할 수는 없었다. 조용히 나와 서윤이의 옷 몇 가지를 낡은 청 가방에 담았다. 각 셔츠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마치 내 평생을 꾸리는 것 같았다. 온 집안이 잠든 동안 소리 없이 해냈다. 가방 지퍼를 닫는 소리부터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모든 작은 소리가 현우가 깨서 우리를 발견할까봐 두려움에 심장을 졸이게 했다. 어느 새벽 해가 아직 뜨지 않았을 때 나는 서윤이의 손을 잡고 내가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무거운 나무문이 우리 등 뒤로 닫혔고 마치 내 심장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았다. 한때 수진이가 어렸을 때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던 남편과 내가 아이들을 키웠던 그 집은 이제 어둠으로 가득 찬 새장에 불과했다. 서윤이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꽉 쥐었지만 그 눈은 내게 묻고 있었다. 할머니, 우리 어디로 가요?
나는 고통을 숨기려 애쓰며 미소 지었다. 널 위한 안전한 곳을 찾을 거야, 서윤아. 할머니만 있으면 무서워할 필요 없어. 우리는 동네 교회 근처에 작고 축축한 단칸방을 얻었다. 방에는 1인용 침대 하나, 낡은 나무 탁자 하나, 그리고 흙길이 보이는 작은 창문 하나뿐이었다. 벽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와 매시간 울리는 교회 종소리가 우리가 가진 전부였다. 하지만 서윤이만 안전하다면 상관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다시 매일 아침 뜨거운 햇볕이나 차가운 비를 맞으며 시장에서 국밥을 팔았다. 서윤이는 우리의 이야기를 아무도 모르는 다른 학교에 등록했다. 하지만 작은 동네는 그들의 거짓된 평온을 깨뜨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우리에게 불신과 경멸의 시선을 던졌다. 영숙 할머니, 늙어서도 싸움질이네. 그들은 내 등 뒤에서 속삭였다. 자기 딸 인생 망치려고 이 선생님 이름에 먹칠이나 하고 말이야. 창피한 줄 알아야지. 나는 그 뒷담화를 무시하려 애썼지만 각 단어는 내 존엄성에 밝히는 칼날 같았다. 나는 평생을 전주에서 살았다. 아이들을 거기서 키웠다. 힘든 시절 이웃들과 국밥을 나누어 먹었다. 그런데도 지금 서윤이와 나는 이방인처럼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수진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우리가 머무는 단칸방까지 찾아왔다. 문 앞에 서서 울며 애원했다. 엄마,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아이 말을 믿으세요? 현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모르시겠어요?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안에서 떨고 있는 서윤이를 꽉 껴안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수진아, 넌 이해 못해.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이를 위해서야 아이가 안전해야 하니까.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엄마가 모든 걸 망쳤어. 그리고는 내 심장을 산산조각 낸 채 떠나갔다. 한편 현우는 매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수업을 계속했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흰 셔츠를 입었다. 여전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미소 지었다. 심지어 많은 부당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헌신하는 남자의 본보기로 칭송받는다는 소문도 들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다. 그는 이겼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는 서윤이와 나를 동네에서 배척당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은 완벽한 가면을 쓴 채 계속 살아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월세방에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 밤 서윤이가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내 옆에서 깊이 잠들 때마다 이상한 가벼움을 느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적어도 아이는 더 이상 사람의 탈을 쓴 그 악마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아이를 껴안고 낮은 목소리로 낡은 자장가를 불러주며 늘 그랬듯이 앞으로 나아갈 힘을 달라고 신께 기도했다. 교회 근처 그 작은 방에서의 나날은 마치 시간이 내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듯 천천히 흘러갔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국밥통을 준비하고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이웃들의 의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은 결코 멎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상관없었다. 서윤이만 안전하다면 나는 어떤 험담도 견딜 수 있었다. 아이는 더 작고 멀리 떨어진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아이의 눈이 서서히 빛을 되찾고 새로운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수줍은 미소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시장 한 구석에서 손님들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퍼주고 있을 때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장의 소음 사이로 새어나오는 단편적인 문장들이었다. 이 선생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나 봐. 야채 파는 아주머니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우리 딸이 그러는데 방과 후에 자꾸 남겨서 이상하게 쳐다본대. 나는 뚝배기 위에 얼어붙은 손으로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 말들은 몇 달 동안 나를 괴롭혔던 의심과 맞아떨어지는 조각들이었지만 감히 희망을 품을 수는 없었다. 명성과 교활함을 갖춘 현우는 너무나 견고한 벽을 쌓아 올렸다. 온 동네가 그를 영웅처럼 숭배했는데 누가 그런 소문을 믿겠는가? 어느 날 오후 방바닥을 닦고 있을 때 문에서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걱정스러운 표정의 중년 여성이 입구에 서 있었다. 현우의 학교 학생의 어머니인 유진 엄마였다. 그녀는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목소리를 낮췄다. 영숙 어머님,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거짓말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딸 유진이가 그러는데 이 선생님이 방과 후에 자꾸 혼자 남게 한대요. 교정 도와달라고 하면서요. 근데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유진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유진 엄마, 증거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할 거예요. 그녀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몇 주 후,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또 다른 학부모인 한 아버지가 딸에게서 같은 이야기를 듣고 학교 복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이다. 그가 얻은 영상은 마치 한밤중의 불길처럼 학부모 단톡방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나는 방에서 친절한 이웃이 빌려준 낡은 휴대폰을 들고 파일을 열며 떨고 있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늘 입던 흰 셔츠 차림의 현우가 한 여학생을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가려 하며 어깨에 손을 얹고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겁에 질린 아이는 뿌리치고 도망쳤다. 서윤이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나를 덮쳤다. 내 소녀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왔다. 온 동네가 그녀를 상처 입힌 남자를 칭송하는 동안 말이다. 불과 며칠 만에 도미노 효과처럼 여러 명의 여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다. 한 아이는 현우가 숙제에 대해 물어본다며 자기 사무실로 부르곤 했는데 그의 시선이 자신을 떨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겨우 11살인 또 다른 아이는 한 번은 그가 자신의 손을 만지고 이상하게 웃었다고 말했다. 각 증언은 현우가 오랫동안 쌓아온 거짓의 벽을 무너뜨리는 망치질과 같았다. 학교는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었. 그를 즉시 정직시켰고 경찰은 이번에는 새로운 훨씬 더 심각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제 그곳에는 거만한 미소를 짓던 김 경장이 아니라 날카로운 질문과 단호한 어조를 가진 시내에서 온 수사팀이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하숙방에 앉아 주인이 빌려준 낡은 텔레비전을 켰다. 지역 뉴스에서는 여학생 대상 부적절한 행위로 기소된 교사라는 자막과 함께 현우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내 옆에 있던 서윤이는 새아빠의 이름을 듣자 크게 뜬 눈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리고는 내 품으로 달려와 나를 힘껏 껴안고 흐느꼈다. 할머니, 이제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는 거죠? 나는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끼며 아이를 껴안았다. 기나긴 어둠의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터널 끝에서 빛을 보았다. 그래, 아가.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가 말했지. 진실은 언제나 빛을 보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내 기쁨은 수진이에 대한 고통으로 어두워졌다. 내 딸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이웃들은 그녀가 야위었고 울어서 늘 눈이 퉁퉁 부어 있다고 전했다. 수진이는 남편이 무죄라고 믿는데 매달렸다. 집집마다 다니며 눈물로 애원했다. 현우 씨를 해치지 마세요.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진실의 파도는 이미 너무 거세서 아무도 더 이상 그녀를 믿지 않았다.
한때 그녀의 결혼을 축하했던 사람들은 이제 동정과 경멸이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재판날 전주 전체가 들썩이는 것 같았다. 법정은 만원이었다. 끊임없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 밖에서는 지역 기자들, 학부모들, 학생들이 모여 손으로 쓴 피켓을 들고 있었다.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나는 군중 속에 서서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불안, 의심, 고통의 몇 달이 나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하지만 나는 서윤이가 그것을 목격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아이의 어린 시절에 공포를 심었던 남자, 현우와 다시 마주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법원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미영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잠깐 들어갔다 올게, 서윤아.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여기 미영 이모랑 있어. 좀 놀고 있어. 알았지? 서윤이는 커다란 눈으로 신뢰에 가득 차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무거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법정에 들어서자 숨막히는 분위기가 모든 것을 뒤덮었다. 낡은 나무 의자는 가득 찼고 천장의 선풍기는 윙윙거리며 긴장감을 흩어버리려 헛되이 애썼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 눈에 띄지 않으려 뒤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를 보았다. 피고인석에 서 있는 현우. 잘 면도하고 흠잡을 데 없는 흰 셔츠를 입은 채 마치 여전히 존경받는 교사의 가면을 유지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불안하고 초조한 그의 눈이 그를 배신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온 동네가 한때 존경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증인들이 차례로 불려 나왔고 각 진술은 현우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존경의 가면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질과 같았다. 겨우 12살인 한 아이가 법정 앞에 섰 떨리는 목소리로 현우가 방과 후에 자신을 남겨두고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시선으로 쳐다봤다고 증언했다. 다른 아버지는 복도 카메라 영상을 제출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피를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히 선명했다. 현우가 한 여학생을 구석으로 끌고 가는 모습,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속삭이는 모습, 그리고 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혐오스러운 메시지들이 나타났다. 내가 서윤이의 침대 밑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수사 중에 경찰이 압수한 다른 휴대폰이었다. 여러 여학생에게 보낸 그 메시지들은 법정 전체를 경악하게 만든 병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거기 서서 주먹을 꽉 쥔 채 분노와 고통을 동시에 느꼈다. 내 손녀, 서윤이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다. 내가 눈이 먼 채 현우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 동안 말이다. 나는 마지막 줄로 고개를 돌렸다. 수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내 딸은 야위었다. 눈이 푹 꺼져 마치 모든 생기를 잃은 것 같았다. 더 이상 현우를 변호하지 않았다. 예전처럼 소리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에는 여전히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다. 마치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달려가 그녀를 안아주고 엄마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수진이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자신의 맹목이 딸과 어머니에게 등을 돌리게 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다. 엄격한 시선을 가진 중년의 여성 판사는 각 증언을 들었다. 검사의 변론이 끝나자 법정의 분위기는 정지된 듯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현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수년간의 징역형. 경찰이 그를 데려갈 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명예, 그의 경력, 한때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 몇 시간 만에 먼지가 되었다. 밖에서는 법원 앞 군중의 박수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기쁨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안도감뿐이었다. 마치 1000근짜리 바위가 가슴에서 들어 올려진 것 같았다. 법원을 나서며 나는 푸른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심호흡을 했다. 공기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후 온 세상이 깨끗해진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길 건너 공원에서 서윤이가 멀리서 나를 보았다. 아이는 나를 향해 달려왔다. 흙길 위를 작은 발로 뛰어오며 나를 힘껏 껴안고 속삭였다. 할머니, 오늘부터는 편히 잘 거예요. 이제 그 남자를 제 방에서 보지 않을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희망에 차 있었다. 그리고 그토록 오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를 보았다. 나는 서윤이를 가슴에 꼭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주름진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아가.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좋은 꿈만 꿀 거야. 우리 둘은 거기 바람에 흔들리는 아몬드 나무 그늘 아래 작은 공원 한가운데 서 있었다.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완전하지 않았다. 내 딸 수진이가 자신의 맹목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다. 이웃들로부터 그녀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동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저 조용히 짐을 챙겨 사라졌다고 했다. 내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그녀를 뒤쫓아가 껴안고 엄마는 여전히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수진이는 치유할 시간이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모두를 배신했다는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서윤이와 나는 이제 우리의 집이 된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왔다. 매일 밤 나는 아이 옆에 앉아 내 젊은 시절 이야기, 나와 수진이가 사과 과수원에서 뛰놀던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윤이는 더 많이 웃기 시작했고 내가 가르쳐준 동요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시장 한 구석으로 가서 국밥을 팔았다. 하지만 이제 불신의 시선은 줄어들었다. 한때 내게 등을 돌렸던 몇몇 이웃들은 이제 멈춰서서 나를 믿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했다. 유진 엄마는 심지어 신선한 사과 한 바구니를 가져다 주며 말했다. 영숙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제 딸이 안전해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 전주 같은 작은 동네에서는 때로 진실이 거짓을 깨뜨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오직 수진이 때문에 마음이 아플 뿐이다. 그 사건 이후 그녀는 사랑의 눈이 멀어 딸의 고통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과 소셜미디어 양쪽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것은 내 마음의 가시로 남아있다. 하지만 서윤이를 볼 때, 점점 더 환한 미소로 매일 성장하는 아이를 볼 때 나는 이제 내 가장 큰 행복이 아이 곁에 있는 것, 그림자 없는 하늘 아래에서 안정과 사랑 속에서 자라는 아이를 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충분히 오래 살아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들은 아무리 잘 숨어 있어도 언젠가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그들은 온 동네를 속일 수 있고 권력자들을 매수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가족이 아이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내 손녀는 감히 믿기 힘든 공포를 감당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이후 내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이것이다. 결코 아이의 두려움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아이의 조용한 울음은 절박한 도움의 외침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그들의 말을 듣고 끝까지 보호하는 것이다. 나는 모두가 이해하기를 바란다. 정의는 더딜 수 있지만 항상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에게 고통을 준 자는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 등을 돌리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결코 아이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침묵이 한 아이의 유년기 전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관련자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우리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듣고 잠시 멈춰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안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모든 것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용기를 내시겠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촛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축복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는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